삼총사 다시 14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로 알렉상드르 뒤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48장 집안 문제. 아토스는 집안 문제라는 말을 생각해냈다. 집안 문제는 추기경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집안 문제는 가족 이외의 누구도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집안 문제라면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도 거기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아토스는 집안 문제라는 말을 생각해낸 것이다. 아라미스는 하인들을 보낸다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포르토스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서 노자를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다르타냥만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평소에는 네 사람 가운데 가장 창의력이 풍부했던 다르타냥이지만 밀레디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신이 마비된 듯 무력해져 버렸다. 아니, 우리가 틀렸다. 다르타냥도 찾아낸 게 있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사람을 찾아냈으니까. 트레빌과의 식사는 유쾌했다. 다르타냥은 벌써 총사대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아라미스와 체격이 비슷했는데 다들 기억하겠지만 아라미스는 출판업자에게 원고료를 듬뿍 받아서 제복을 비롯한 모든 장비를 2벌씩 장만해 두었기 때문에 그 한 벌을 다르타냥에게 내준 것이다. 지평선 위에 먹구름처럼 기분 나쁘게 다가오는 밀레디의 모습이 보이지만 않았다면 다르타냥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을 것이다. 점심을 먹은 뒤 내 친구는 저녁에 아토스의 숙소에서 만나 일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다르타냥은 온종일 진지를 돌아다니며 총사 제복을 과시했다. 그날 저녁 약속 시간에 내 친구가 다시 모였다. 이제 결정해야 할 일은 3가지 뿐이었다. 밀레디의 시숙에게 뭐라고 편지를 쓸 것인가? 투르의 영리한 사람에게 뭐라고 편지를 쓸 것인가? 하인들 가운데 누가 그 편지를 가져갈 것인가? 내 친구는 저마다 자기 하인을 추천했다. 아토스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입을 실로 꿰맨 것처럼 과묵한 그리모의 신중함을 내세웠다. 포르토스는 무스크통이 보통 체격의 남자 4명을 때려 눕힐 수 있을 만큼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자랑했다. 아라미스는 바쟁의 영리함을 과장된 연설로 칭찬했다. 끝으로 다르타냥은 플랑제의 용기를 굳게 믿고 있어서 볼로뉴에서 곤란한 일이 일어났을 때 플랑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상기시켰다. 이 4가지 장점은 오랫동안 논쟁과 멋진 연설을 낳았지만 지루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보낼 사람은 그 4가지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돼. 아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하인을 어디서 찾지? 어디에도 없어. 아토스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리모를 보내자는 거야. 무스크통을 보내. 바쟁을. 플랑쉐는 용감하고 영리해요. 이것만 해도 4가지 자질 가운데 2가지를 갖춘 거라고요. 중요한 건 아라미스가 말했다. 우리 하인 4명 가운데 누가 가장 신중하고 누가 가장 힘이 세고 누가 가장 영리하고 누가 가장 용감한지를 아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장 돈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야. 맞는 말이야. 아토스가 받았다. 사람을 고를 때는 장점이 아니라 결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과연 신부님은 대단한 인간성 탐구자야? 아무렴. 아라미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실패할 경우 날아가는 것은 하인들의 목이 아니라. 좀 작게 말해 아라미스. 아토스가 말했다. 알았어. 하인들의 목이 아니라. 아라미스가 말을 이었다. 주인들의 목이니까. 우리 하인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충성스러울까? 아니야. 플랑쉐라면 나를 위해 목숨을 걸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타고난 충성심에다 돈을 넉넉히 얹어주어서 플랑제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봐. 그러면 자네는 플랑제를 1번이 아니라 2번 보증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역시 속을지 몰라. 사물에 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사람에 관해서는 비관적인 아토스가 말했다. 하인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지만 도중에 겁이 나면 그만둘 거야. 일단 붙잡히면 고문을 당할 테고 고문당하면 당장 자백하겠지. 제기랄,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야. 영국에 가려면 아토스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추기경의 밀정과 앞잡이들이 오글거리는 프랑스를 통과해야 하고 배를 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해. 런던으로 가는 길을 물으려면 영어도 알아야 해. 내가 보기엔 하나같이 어려운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다르타냥이 말했다. 내 생각에는 아주 쉬워 보이는데요. 추기경의 잔혹 행위에 대해 윈터 경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쓴다면 목소리가 너무 커. 아토스가 말했다. 음모나 국가 기밀에 관해 쓴다면 우리 모두 고문과 참형을 피할 수 없겠죠. 다르타냥은 아토스의 충고에 따라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토스, 아까 당신 입으로 말했듯이 우리는 윈터 경에게 보내는 편지에 집안 문제에 대해 쓸 것이고 윈터 경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밀레디가 런던에 도착해서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면 좋을 겁니다. 어떻게? 아라미스가 벌써 비판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삼가 아래입니다. 아, 그래. 영국인에게 친애하는 친구라. 아토스가 끼어들었다. 시작이 멋지군. 참 훌륭해 다르타냥.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자네는 고문에다 참수형까지 당하게 될 거야. 좋아요. 그럼 그냥 삼가 아래입니다 라고만 쓰죠. 각하 정도는 써도 괜찮을 거야. 예의범절에 까다로운 아토스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각하, 릭상부르 근처의 작은 염소 사육장을 기억하십니까? 이번에는 릭상부르가 걸려 모후를 암시하는 말로 생각할 거야. 그건 현명하지 않아. 아토스가 말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죠. 각하, 누군가가 귀하의 목숨을 구해준 작은 공터를 기억하십니까? 이복의 다르타냥, 아토스가 말했다. 자네는 평생 가도 훌륭한 작가는 되기 어렵겠어. 귀하의 목숨을 구해준이라니 그건 예의에 벗어난 말이야. 귀족에게 그런 일을 상기시키면 안 돼. 은혜를 베풀고 나서 공치사 하는 건 모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까다롭군요 정말. 다르타냥이 말했다. 당신의 검열을 받으면서 편지를 써야 한다면 차라리 그만두겠어요. 그게 좋겠어. 자네는 총과 칼을 다루게. 그 두 가지라면 솜씨가 꽤 좋으니까. 하지만 펜은 신부님께 넘기게. 글을 쓰는 건 신부님의 일이니까. 아무렴. 포르토스가 말했다. 펜은 아라미스에게 넘겨. 아라미스는 라틴어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니까. 좋아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럼 아라미스 편지를 작성하세요. 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쓰세요. 안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잔소리를 할 테니까. 알았어. 아라미스가 시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마련인 순진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하지만 좀 더 사정을 알려줘. 물론 그 재수가 고약한 여자라는 건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여자와 추기경의 대화를 엿듣고 증거도 잡았지만 목소리를 낮추라니까. 아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자세한 건 몰라. 아라미스가 말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포르토스가 말했다. 다르타냥과 아토스는 한동안 말없이 얼굴을 마주 보았다. 마침내 아토스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여느 때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로 알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제 말해도 좋다는 뜻임을 다르타냥은 알아차렸다. 편지에 써야 할 말은 이거예요. 다르타냥이 입을 열었다. 각하의 재수는 각하의 유산을 받기 위해 각하를 죽이려는 간악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애당초 각하의 동생과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프랑스에서 이미 결혼했고 게다가 다르타냥은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을 끊고 아토스를 바라보았다.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아토스가 말했다. 또한 전과의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다르타냥이 말을 이었다. 설마, 포르토스가 외쳤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시숙을 죽이려 했다고? 그래, 이미 결혼했다고? 아라미스가 물었다. 그래, 그런데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찍힌 백합꽃 낙인을 보았다고? 포르토스가 외쳤다. 그래, 아토스는 그래 라는 대답을 3번 했는데 할 때마다 억양이 점점 더 침울해졌다. 그런데 백합꽃 낙인을 본 사람이 누구지? 아라미스가 물었다. 다르타냥과 내가 보았지. 아니, 순서대로 말하면 나와 다르타냥이 보았다네. 아토스가 대답했다. 그 독한 여자의 남편은 아직 살아있나? 아라미스가 물었다. 아직 살아있어. 확실해? 응.
잠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그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격에 따라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아토스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다르타냥이 멋진 구절을 생각해 주었군. 편지에 맨 먼저 써야 할 내용은 바로 그거야. 자네 말이 맞아, 아토스. 아라미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걸 글로 쓰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지. 이런 편지는 대법관도 쓰기 힘들 거야. 소송 기록이라면 거침없이 술술 쓰는 대법관도 말이야. 좋아,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편지를 쓸 테니까 다들 조용히 해줘. 아라미스는 펜을 들고 잠시 생각한 뒤 여자처럼 작고 고운 글씨로 편지를 써 내려갔다. 그런 다음 표현 하나하나를 심사숙고 했다는 듯이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었다. 카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언젠가 앙페르가의 조그만 공터에서 카카와 결투하는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카카는 그 후 여러 번 저를 친구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우정에 보답하고자 한 가지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카카는 가까운 친척에게 더구나 카카의 상속자로 믿고 있는 여자에게 2번이나 희생당할 뻔했습니다. 카카는 모르고 계시지만 그 여자는 영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프랑스에서 결혼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3번째로 카카를 노리기 위해 어젯밤 영국을 향해 라로셰를 떠났습니다. 그 여자를 철저히 감시하십시오. 그 여자는 엄청나게 무서운 계획을 꾀하고 있으니까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싶거든 그녀의 왼쪽 어깨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녀의 과거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훌륭해. 아토스가 말했다. 아라미스, 자네는 정말이지 국무장관을 해도 될 만큼 글을 잘 쓰는군. 윈터경도 이 경고를 받으면 분명히 조심할 테고 설령 이 편지가 추기경의 손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와 결부시킬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이 편지를 가져갈 하인이 샤텔로까지만 갔다 와 놓고 우리한테는 런던에 갔다 온 채 할 수도 있으니까 돈은 갈 때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답장을 가지고 돌아오면 주겠다고 약속하세.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갖고 있나? 반지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바로 현금이죠. 다르타냥이 말하면서 돈 주머니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금화 소리를 듣고 아라미스가 눈을 들었다. 포르토스는 흠칫 놀랐다. 아토스는 여전히 태연했다. 저 작은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지? 아토스가 물었다. 12프랑짜리 루이 금화로 7천 리브르가 들어있어요. 7천 리브르? 포르토스가 외쳤다. 그 작은 다이아몬드가 7천 리브르짜리였다고? 그런 모양이야. 아토스가 말했다. 돈이 여기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다르타냥이 자기 돈을 보탰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왕비님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있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왕비님이 사랑하는 버킹엄 공작의 건강에도 조금은 신경을 씁시다. 왕비님께 적어도 그 정도 빚은 지고 있어요. 맞는 말이야. 아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아라미스가 할 일이지. 그러자 아라미스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간단해. 아토스가 대답했다. 투르에 살고 있는 영리한 사람에게 2번째 편지를 쓰는 거야. 아라미스는 다시 펜을 들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친구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낭독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촌 누이에게 프랑스의 번영을 위해 또한 프랑스 왕국의 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추기경 예하께서는 라로셸의 이교도 반역자들을 처단하려 하신다. 그들을 지원할 영국 함대는 라로셸 근처까지도 오지 못할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버킹엄 공작도 어떤 중대한 사건 때문에 출항조차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하께서는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가장 뛰어난 정치가이시다. 방해가 된다면 예하께서는 태양도 제압해 버릴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언니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나는 그 저주받은 영국인이 죽는 꿈을 꾸었다. 칼에 찔려 죽었는지 독사를 당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죽는 꿈을 꾸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너도 알다시피 내 꿈은 나를 속인 적이 없다. 따라서 나도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훌륭해. 아토스가 외쳤다. 자네는 시인의 왕이야. 아라미스, 계시록처럼 난해하고 복음서처럼 진실해. 그 편지에 주소만 적으면 되겠군. 그거야 쉽지. 아라미스가 말했다. 그는 편지를 예쁘게 적은 다음 뒤집어서 이렇게 썼다. 투르,
재봉사 마리 미숑 양에게. 세 친구는 서로 얼굴을 보며 깔깔 웃었다. 감쪽같이 속았던 것이다. 이제 알겠지? 아라미스가 말했다. 이 편지를 뚜르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바쟁뿐이라는 걸. 내 사촌 누이는 바쟁밖에 모르고 바쟁밖에 믿지 않아. 다른 사람은 일을 망쳐 놓을 거야. 게다가 바쟁은 야심도 있고 학식도 있어. 역사책도 꽤 읽어서 식스투스 5세가 돼지치기에서 출세하여 교황이 된 것도 알고 있어. 바쟁은 나와 함께 성직에 들어갈 작정이니까. 언젠가는 교황이나 하다못해 추기경이 될 꿈을 가지고 있지.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은 쉽게 붙잡히지 않아. 설령 붙잡힌다 해도 순순히 자백하기보다는 순교자의 길을 택할 거야. 좋아요, 좋아. 다르타냥이 말했다. 나는 바쟁을 보내는데 찬성할 테니까 내가 플랑쉐를 보내는데 찬성해 주세요. 밀레디는 언젠가 플랑쉐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쫓아낸 적이 있어요. 플랑쉐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복수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해낼 겁니다. 복수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허리가 부러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라미스, 투르 일은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런던 일은 나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플랑쉐를 심부름꾼으로 선택해 주세요. 게다가 플랑쉐는 이미 나와 함께 런던에 가본 적이 있어서 런던에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든가 제 주인인 다르타냥 씨 정도는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플랑쉐는 런던에 무사히 갔다 올 테니까요. 그렇다면 플랑쉐에게는 갈 때 700리브르, 돌아왔을 때 700리브르를 줘야 하고 바정에게는 갈 때 300리브르, 돌아왔을 때 300리브르를 줘야 해. 그러면 5,000리브르가 남으니까 각자 1,000리브르씩 받아서 적절히 쓰고 나머지 1,000리브르는 비상금으로 신부님에게 맡기는 게 어때? 아토스, 자네는 꼭 네스토르처럼 말하는군. 아라미스가 말했다. 네스토르는 그리스인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지. 그럼 결정이 났군. 아토스가 말을 이었다. 플랑쉐와 바쟁이 가는 거야. 그리모를 보내지 않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야. 녀석은 내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게다가 어제 일로 많이 흔들렸는데 여행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릴 거야. 그들은 플랑쉐를 불러 지시를 내렸다. 플랑쉐는 다르타냥에게 이미 통고를 받은 상태였다. 다르타냥은 그 일이 영광이고 돈도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편지는 윗돌이 안감 속에 숨겨서 가져가겠습니다. 플랑쉐가 말했다. 만일 붙잡히면 편지를 삼켜버릴게요. 하지만 삼키면 임무를 완수할 수 없게 돼.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사본을 만들어주세요. 내일까지 외워버릴 테니까요. 다르타냥은 어때요? 내가 뭐랬죠? 하고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플랑쉐에게 말을 이었다. 여드레 안에 윈터 경에게 갔다가 다시 여드레 안에 돌아와야 돼. 모두 합해서 10몇세야. 내가 떠난 뒤 16세째 되는 날 저녁 8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5분만 늦어도 돈은 없어? 그렇다면 시계를 하나 구해주세요. 플랑쉐가 말했다. 이걸 가져가. 아토스가 자기 시계를 내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해. 쓸데없이 짓거리거나 도중에 꾸물거리면 내 주인의 목을 자르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명심해. 내 주인은 너의 성실함을 굳게 믿기 때문에 너한테 맡기면 틀림없다고 우리한테 장담했어. 하지만 너의 실수로 다르타냥이 불행을 당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서 내 배를 갈라버릴 테니까. 그것도 명심해. 오 나리. 플랑쉐는 아토스의 의구심에 모욕감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총사의 차분한 태도에 놀라서 외쳤다. 나는 산채로 내 껍질을 벗겨버릴 거야. 포르토스도 눈을 부릅뜨면서 말했다. 아 나리. 그리고 나는 너를 야만인처럼 불에 태워 죽일 거야. 아라미스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나리. 플랑쉐가 울음을 터뜨렸다. 으름장에 겁이 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친구의 우정에 감동했기 때문인지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다르타냥이 그의 손을 잡고 끌어안았다. 이봐 플랑쉐, 이분들이 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애정 때문이지만 속으로는 너도 사랑하고 계셔. 아 주인님, 제가 성공하든가 제 몸뚱이가 내 토막으로 찢어지든가 할 겁니다. 설사 내 토막이 난다 해도 입을 열 토막은 없을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플랑셰는 그가 말한 대로 밤사이에 편지를 외울 수 있도록 이튿날 아침 8시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16세째 되는 날 저녁 8시에 돌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아침 8시에 떠나면 정확히 12시간을 버는 셈이었다. 이튿날 아침 플랑셰가 말에 오르려는데 마음속으로 버킹엄 공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다르타냥이 플랑셰를 옆으로 데려가서 말했다. 윈터 경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 그분이 편지를 다 읽고 나면 이렇게 말해. 버킹엄 공작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으니까 공작 각하를 지켜주십시오. 이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너한테 얘기하겠다고는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물론 편지에 적을 수도 없었지. 걱정 마세요, 나리. 저를 믿어도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플랑셰는 멋진 말에 올라탔다. 하지만 100km쯤 가면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야 할 것이다. 플랑셰는 삼총사의 으름장 때문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가장 유쾌한 기분으로 힘차게 달렸다. 바쟁은 이튿날 아침에 투르로 떠났고 여드레 안에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두 하인이 없는 동안 내 친구는 어느 때보다도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하면서 코로 바람 냄새를 맡고 귀를 곤두세웠다. 그들은 남의 말을 엿들으려 애쓰고 추기경의 거동을 살피고 진지에 도착하는 밀사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나날을 보냈다. 예기치 않은 일로 부름을 받고 겁에 질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안전에도 유념해야 했다. 밀레디는 일단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절대로 평화로운 잠을 허락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8회째 되는 날 아침 내 친구가 파르파요 여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느 때처럼 활달한 바쟁이 여느 때와 같은 미소를 띠고 나타나 미리 약속한 대로 이렇게 말했다. 아라미스 날이 사촌 누이의 답장을 가져왔습니다. 내 친구는 즐거운 시선을 교환했다. 일의 절반이 끝난 것이다. 물론 그 절반은 나머지 절반보다 짧고 쉬운 일이었지만 아라미스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면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는 투박한 필체였고 맞춤법도 엉망이었다. 맙소사, 아라미스가 웃으면서 외쳤다. 이 누이한테는 완전히 손들었어. 가엾은 미숑은 절대로 부아티르 씨처럼 글씨를 쓰지는 못할 거야. 미숑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편지가 도착했을 때 내 친구와 잡담을 나누고 있던 스위스 용병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오. 아라미스가 말했다. 내가 한때 좋아했던 매력적인 재봉사인데 기념으로 글을 몇 자 써서 보내달라고 부탁했지요. 아라미스는 편지를 읽은 다음 아토스에게 건네주었다. 그 여자가 뭐라고 썼는지 보게. 아토스. 아토스는 편지를 훑어보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니까 큰 소리로 읽었다. 사랑하는 사촌 오빠에게 언니와 나는 꿈을 아주 잘 알아맞혀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오빠의 꿈은 개꿈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 이따금 소식을 주세요. 아글라의 미숑 올림. 도대체 무슨 꿈을 말하는 거요? 아토스가 편지를 낭독하고 있을 때 다가온 용기병이 물었다. 그래, 무슨 꿈이요? 스위스 용병이 물었다. 아, 아라미스가 말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꾼 꿈을 누이한테 말해주었지요. 꿈 이야기를 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난 꿈을 꾸지 않아요. 운이 좋군요. 아토스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다르타냥은 아토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따라 일어나서 아토스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용기병과 스위스 용병의 농담을 상대해 주기 위해 남아 있었다. 바쟁은 건초도미 위에 드러누웠다. 그는 스위스 용병보다 상상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아라미스가 교황이 되어 그의 머리에 추기경 모자를 씌워주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쟁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 것은 내 친구의 불안을 일부만 없애주었을 뿐이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한 법이다. 특히 요즘 같으면 다르타냥은 하루가 48시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항해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잊었다. 그에게는 밀레디가 마녀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부하들도 그녀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만 같았다. 그는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자기를 체포하러 온 게 아닐까, 자기와 대지를 시키려고 플랑쉐를 끌고 오는 게 아닐까 상상했다. 게다가 전에는 피카르디 출신인 플랑쉐를 굳게 믿었지만 이제는 그 신뢰감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너무 강렬해서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에게까지 전염되었다. 아토스만 신변에 아무 위험도 느끼지 않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태어냈다. 특히 16셋째 되는 날에는 다르타냥과 두 친구가 동요하는 기색이 너무 두드러졌다. 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플랑쉐가 돌아올 때 지나기로 한 길을 그림자처럼 헤매 다녔다. 아토스가 보다 못해 말했다. 정말 자네들은 어린애들 같군.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다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감옥에 들어가는 것?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줄 거야. 보나주의 부인도 꺼내주었잖아. 아니면 목이 잘리는 것?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참호 속에서 그보다 더 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총알 하나만 맞아도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 그러면 외과 의사가 널쩍다리를 자르겠지? 그건 망나니에게 목이 잘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 진정해. 2시간, 늦어도 6시간 뒤에는 플랑쉐가 돌아올 거야. 플랑쉐는 그렇게 약속했고 나는 그의 약속을 믿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용감한 친구니까.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다르타냥이 물었다. 돌아오지 않으면 늦는다는 뜻이지. 그것뿐이야. 말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고 가판에서 나뒹굴었을지도 모르고 말을 너무 빨리 몰아서 폐렴에 걸렸을지도 몰라. 온갖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하세. 인생이란 자잘한 불행들이 묵주처럼 연결된 거야. 철학자는 인생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나처럼 철학자가 되게나 앉아서 술이나 마시자고. 샹베르탱 포도주 잔을 통해 보면 미래는 항상 장밋빛으로 보이는 법이거든. 그건 다 좋지만 다르타냥이 말했다. 새 술을 마실 때마다 밀레디의 포도주 저장실에서 나온 술이 아닐까 하고 걱정해야 하는 게 지겨워요. 너무 까다롭군. 아토스가 말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인데 낙인 찍힌 여자이기도 하지. 포르토스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아토스는 몸서리를 치고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친 다음 초조한 기분을 어쩌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동작으로 일어섰다. 하지만 낮이 지나고 여느 때보다 늦긴 했지만 마침내 저녁이 왔다. 술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 돈에서 제 몫을 챙긴 아토스는 파르파요를 떠나지 않았다. 게다가 아토스는 그들에게 훌륭한 식사를 대접해준 비지니 씨가 훌륭한 노름 상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여느 때처럼 카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시계가 7시를 쳤다. 그들은 초소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초병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7시 반에 귀대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다 글렀어요. 다르타냥이 아토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가 졌단 말이지? 아토스는 침착하게 말하고 주머니에서 사 피스톨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자, 여러분, 귀대를 알리는 북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자러 갑시다. 아토스는 파르파요 여관에서 나갔다. 다르타냥이 그 뒤를 따랐다. 아라미스도 포르토스와 팔짱을 끼고 따라왔다. 아라미스는 실을 웅얼거리고 있었고 포르토스는 절망의 표시로 이따금 콧수염을 몇 올 잡아 뽑았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다르타냥의 눈에 익은 형체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더니 귀에 익은 목소리가 말했다. 날이 망토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좀 쌀쌀해서요. 플랑쉐! 다르타냥이 기쁨에 취해서 외쳤다. 플랑쉐! 포르토스 아라미스도 외쳤다. 그래 플랑쉐군? 아토스가 말했다. 뭐가 그렇게 놀랍지? 플랑쉐는 8시에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시계가 8시를 치고 있군. 잘했다 플랑쉐. 너는 약속을 지키는 젊은이야. 내가 주인을 떠나게 되면 나한테 와. 언제든지 고용해 줄 테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플랑쉐가 말했다. 저는 결코 다르타냥 다리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다르타냥은 플랑쉐가 편지 한 통을 슬며시 손에 쥐어 주는 것을 느꼈다. 다르타냥은 플랑쉐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왔을 때도 껴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길 한복판에서 하인에게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충동을 억눌렀다. 편지가 왔어요. 다르타냥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잘됐군. 아토스가 말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 편지가 다르타냥의 손 안에서 타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르타냥은 걸음을 빨리 하고 싶었지만 아토스가 그의 팔을 잡아서 겨드랑이에 끼웠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친구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숙소에 들어가 등불을 켰다. 플랑셰는 내 친구가 기습당하지 않도록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다르타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편지를 펼쳤다. 고맙소. 안심하시오. 아토스는 다르타냥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등불로 가져가서 불을 붙였다. 그리고 편지가 재로 변할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 편지를 태운 다음 그는 플랑셰를 불러서 말했다. 너는 700리브르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저렇게 작은 쪽지였으니 별로 위험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도 감추려고 온갖 방법을 궁리했는걸요? 플랑셰가 말했다. 그 이야기나 들어볼까? 다르타냥이 말했다.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날이. 내 말이 맞다 플랑셰. 아토스가 말했다. 게다가 소등 나팔이 울렸으니까 우리만 등불을 켜놓고 있으면 주의를 끌게 될 거야. 좋습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잠자리에 들기로 하죠. 플랑셰 너도 잘 자라. 16세 만에 처음으로 푹 잘 수 있겠군요. 플랑셰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다르타냥이 말했다. 나도. 포르토스가 말했다. 나도. 아라미스가 말했다. 사실 말하면 나도 그래. 아토스가 말했다. 제49장 숙명. 한편 밀레디는 갑판 위에서 분노에 미쳐 날뛰며 암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로 헤엄쳐 가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다르타냥에게 모욕당하고 아토스에게는 협박당했는데 그들에게 복수도 하지 않고 프랑스를 떠난다는 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선장에게 상륙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선장은 쥐와 새 사이에 놓인 박쥐처럼 프랑스 순양함과 영국 순양함 사이에 끼어 있는 입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한시 앞이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서두르는 참이었다. 그래서 밀레디의 부탁을 여자의 변덕으로 치부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추기경으로부터 특별히 부탁받은 손님이었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입항을 허가해준다면 로리앙이나 브레스트 같은 브르타뉴의 항구에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바람은 역풍이고 바다는 거칠어서 이리저리 침로를 바꾸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달렸다. 고통과 분노로 청백해진 밀레디가 피니스테르의 푸르스름한 해안을 본 것은 샤랑트를 떠난 지 아흘해가 지났을 때였다. 밀레디는 프랑스의 이 변두리 지역을 지나 추기경에게 돌아가려면 적어도 사흘은 걸릴 것이고 거기에다 상륙하는데 걸리는 하루를 더하면 나흘이 된다고 계산했다. 그 나흘을 지금까지 걸린 아흘에 더하면 14흘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이 14흘 동안 런던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되돌아가면 추기경은 틀림없이 화를 낼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녀의 하소연보다 그녀를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게 뻔했다. 그래서 그녀는 로리앙과 브레스트를 지나갈 때에도 선장에게 상륙시켜 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선장은 또 선장대로 항구가 가까워지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밀레디는 항해를 계속하여 플랑셰가 포츠머스 항에서 프랑스로 떠난 바로 그날 의기양양하게 입항했다. 포츠머스는 도시 전체가 이상한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최근에 완성된 대형 선박 4척이 막 진수식을 끝낸 참이었다. 여느 때의 습관대로 반짝이는 황금과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하얀 깃털로 장식된 모자를 쓴 버킹엄이 그에 못지않게 화려한 차림의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부두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날은 영국인들이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모처럼 기억해내는 보기 드물게 맑은 겨울날이었다. 빛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빛나는 태양이 수평선 위로 기울면서 하늘과 바다를 자줏빛의 불꽃띠로 물들이고 도시의 탑과 낡은 집에 황금빛 햇살을 던져 창문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육지가 다가올수록 더욱 강렬하고 향기로워지는 바다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밀레디는 자신이 파괴해야 하는 이 강력한 군대의 준비 태세를 관찰하고 약간의 황금만 가지고 그녀가 여자 몸으로 혼자 싸워야 하는 이 군대의 위력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저 무서운 유대 여자 유디트와 비교하고 있었다. 아시리아군의 진영 깊숙한 곳으로 뚫고 들어가 자신의 손짓 한 번이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엄청난 수의 전차와 말, 병사와 무기를 보았을 때의 유디트와 지금의 자신이 비슷하게만 느껴졌다. 배는 정박지로 들어갔다. 하지만 닻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중무장한 쾌속선이 다가왔다. 해안 경비대였다. 쾌속선에서 보트 한 척이 내려지더니 상선 쪽으로 다가왔다. 보트에는 장교 1명, 항해사 1명과 노잡이 8명이 타고 있었다. 장교만 상선에 올라와서 제복의 효과로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장교는 선장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가져온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것을 읽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그 배의 모든 선원과 승객이 갑판에 소집되었다. 집합이 끝나자 장교는 그 배의 출항지와 항로와 기항지를 큰 소리로 물었고 선장은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러자 장교는 모든 선원과 승객 앞을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밀레디 앞에 이르자 장교는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 이 일이 끝나자 장교는 선장에게 돌아가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이제부터는 그 배가 그의 휘하에 들어간 것처럼 명령을 내렸고 그러자 선원들은 당장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선은 쾌속선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고 중무장한 쾌속선은 6문의 대포로 상선의 옆구리를 위협하면서 나란히 나아갔다. 보트는 상선 뒤에서 따라왔지만 거대한 상선에 비하면 작은 점처럼 보였다. 장교가 밀레디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는 동안 밀레디도 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여느 때라면 그 불타는 듯한 눈으로 상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았을 테지만 이번에는 상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 앞에 서서 말없이 살펴본 장교는 나이가 26살쯤 되어 보였고 하얀 얼굴에 조금 우묵한 눈은 연 푸른색이었다. 얇고 단정한 입술은 늘 다물고 있었고 힘차게 튀어나온 턱은 강한 의지력을 느끼게 했다. 영국인의 경우 그 의지력은 대개 완고한 고집에 불과한 것이 보통이다. 시인과 광신자와 군인에게 어울리는 약간 벗어진 이마는 짧고 성긴 머리털로 간신히 덮여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얼굴 아래쪽을 뒤덮은 수염처럼 짙은 밤색을 띠고 있었다. 그들이 항구로 들어갔을 때는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안개 때문에 어둠이 더욱 짙었다. 안개는 비가 내리기 직전에 달 주위에 생기는 달무리처럼 방파제에 늘어서 있는 각등과 등대 주위에 둥근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공기는 음산하고 축축하고 쌀쌀했다. 밀레디는 강한 여자였지만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장교는 밀레디의 짐이 어떤 거냐고 물은 다음 그것을 보트로 옮기게 했다. 그 일이 끝나자 장교는 밀레디에게 손을 내밀면서 보트에 탈 것을 청했다. 밀레디는 장교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누구시죠? 밀레디가 물었다.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군복을 보면 내가 영국 해군 장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영국 해군 장교들은 영국 여자가 영국 항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돌봐주고 친절하게 상류까지 시켜주는 게 관례인가요? 예, 부인. 전시에 외국인을 지정된 숙소로 데려가서 신상조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당국이 감시하는 것은 친절해서가 아니라 신중함에서 비롯된 관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장교의 태도는 더없이 정중하고 침착했지만 밀레디를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밀레디가 순수한 영어로 말했다. 포츠머스와 맨체스터 사이에서 그보다 더 완벽한 영어는 들을 수 없을 터였다. 나는 클레릭 부인이고 이 조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부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따라가겠어요. 밀레디는 장교의 손을 잡더니 사다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다리 밑에서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교도 그녀를 따라왔다. 고물에 커다란 망토가 펼쳐져 있었다.
장교는 밀레디를 그 위에 앉히고 자기도 그 옆에 앉았다. 출발! 그가 선원들에게 말했다. 8개의 노가 일제히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들어가서 동시에 움직였다. 보트는 수면 위를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트는 5분 뒤에 육지에 닿았다. 장교가 부두로 뛰어올라 밀레디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탈 건가요? 밀레디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부인. 장교가 대답했다. 숙소는 뭔가요? 시내 반대편 끝입니다. 그럼 가요. 밀레디가 말하고는 단호하게 마차에 올라탔다. 장교는 밀레디의 짐이 마차 뒤에 단단히 묶이는 것을 감독했고 그 일이 끝나자 밀레디 옆에 앉아서 문을 닫았다. 마부는 당장 전속력으로 마차를 몰아 시내로 들어섰다.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행선지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런 기묘한 대접은 밀레디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장교는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닌 듯 했기 때문에 밀레디는 마차의 한쪽 구석에 기대 앉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억측을 차례차례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15분쯤 지나자 숙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려고 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제는 집들도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나무들만이 서로 쫓기는 시커먼 유령들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밀레디는 몸이 떨렸다. 여기는 시내가 아닌데요?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어요. 이건 경고예요. 이런 위협에도 장교한테서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이건 너무해요. 밀레디가 외쳤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 응답도 없었다. 마차는 계속 빠른 속도로 달렸다. 장교는 석상처럼 보였다. 밀레디는 그녀 특유의 앙칼진 표정으로 장교를 쏘아보았다. 그 표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고 있었다. 젊은이는 여전히 냉정했다. 밀레디는 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던지려 했다. 조심하십시오, 부인. 젊은이가 차갑게 말했다.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밀레디는 화가 나서 시근거리며 다시 몸을 뒤로 기댔다. 장교는 몸을 뒤로 젖히고 이번에는 몸을 돌려 그녀를 살펴보았다.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장교는 놀란 것 같았다. 교활한 여자는 그런 식으로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면 손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나를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것은 당신 개인의 뜻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명령인가요? 그도 아니면 적의 소행인가요? 결코 거칠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취해진 조치는 영국에 상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취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단순한 예방책일 뿐입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시나 보군요. 부인을 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나를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맹세코 없습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부드럽게까지 해서 밀레디는 안심했다. 1시간 남짓 달린 뒤 마침내 마차는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철문 안쪽에는 육중해 보이는 외딴 저택으로 이어지는 길이 뻗어 있었다. 마차 바퀴가 고운 모래 위를 굴러갈 때 밀레디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위가 많은 해안의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 소리였다. 마차는 2개의 아치문을 지나 마침내 어둡고 네모난 안마당에 멈춰 섰다. 곧바로 마차 문이 열리고 젊은 장교가 가볍게 뛰어내려 밀레디에게 손을 내밀었다. 밀레디는 그 손을 잡고 침착하게 마차에서 내렸다. 그러니까 저는 갇히는 신세가 되었군요. 밀레디가 주위를 둘러본 뒤 젊은 장교에게 다시 눈길을 돌려 더없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내 양심과 당신의 친절한 태도가 그걸 보증해주고 있어요. 이 찬사에 장교는 우쭐해졌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허리띠에서 전함의 갑판장이 쓰는 것과 비슷한 은재 호루라기를 꺼내 3번 불었다. 3번 모두 음색이 달랐다. 그러자 몇 사람이 나타나서 입김을 내뿜고 있는 말들을 마차에서 풀어주고 마차를 차고로 가져갔다. 그러자 장교는 여전히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로 포로에게 들어가자고 권했다. 밀레디도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그의 팔을 잡고 낮은 아치 아래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이 켜진 복도를 지나자 모서리를 감아 도는 돌계단이 나왔다. 그들은 육중한 문 앞에 멈춰섰다. 젊은이가 가져온 열쇠를 자물쇠에 꽂자 문이 열렸다. 그곳이 밀레디가 지낼 방이었다. 포로는 방을 한번 둘러보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파악했다. 가구는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훌륭하고 자유인이 살기에는 좀 가혹했다. 하지만 창문에 창살과 문 밖의 빗장을 보면 감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정신력은 강한 탄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정신력이 잠시 무너져 버렸다. 그녀는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신문관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두세 명의 해군 병사가 가방과 상자를 가져와 한쪽 구석에 내려놓고는 말없이 나갔을 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장교는 여전히 침착하게 이 모든 일을 감독했다. 밀레디는 그가 침착성을 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손짓이나 호루라기로 명령을 내렸다. 이 장교와 부하들 사이에는 말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내 밀레디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침묵을 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내 의문을 풀어주세요.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나 납득할 수 있는 불행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나는 무슨 신분이죠? 내가 자유의 몸이라면 창문에 창살을 대고 문에 빗장을 단 건 무엇 때문이죠? 내가 죄수라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곳은 당신을 위해 마련된 방입니다. 나는 바다로 나가서 당신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인답게 엄격하면서도 신사답게 예의 바른 태도로 그 명령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 대해 수행해야 할 임무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다른 분이란 누구죠? 이름이라도 가르쳐 줄 수 없나요? 그때 요란한 박차 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다. 몇 명의 목소리가 문 앞을 지나 멀어져 갔다. 이어서 한 사람의 발소리가 문으로 다가왔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부인. 장교가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태도로 비껴서면서 말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문지방에 나타났다. 그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고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그리고 손으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밀레디는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이 그림자 같은 형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상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머리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상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윽고 그가 등불이 던지는 빛의 고리 속으로 들어오자 밀레디는 저도 모르게 목을 뒤로 젖혔다. 마침내 의문의 여지가 없어지자 그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아주버님, 정말 아주버님이세요? 그렇소. 윈터경이 정중함과 빈정거림이 반반씩 섞인 태도로 인사를 하면서 대답했다. 바로 나요. 그럼 이 저택은? 내 집이요. 이 방은 제수씨 방이고 그럼 저는 아주버님의 포로인가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이건 권력 남용이에요. 큰 소리 내지 마시오.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시숙과 제수 사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겠소? 그는 문 쪽을 돌아보고 젊은 장교가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였다. 수고 많았네. 윈터경이 말했다. 이젠 그만 가보게 펠턴. 제50장 시숙과 제수의 대화. 윈터경이 문을 닫고 덧문을 내린 뒤 제수의 안락의자 옆으로 의자를 옮기는 동안 밀레디는 생각에 잠겨 모든 가능성을 헤아려 보고 자기가 누구의 소나기에 들어왔는지를 알기 전에는 짐작조차 못했던 음모를 대충 알아냈다. 그녀는 시숙이 진정한 귀족이고 열성적인 사냥꾼이며 대담한 노름꾼이고 바람둥이이긴 하지만 음모에 관해서는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시숙은 자기가 영국에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고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붙잡아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아토스가 흘린 말 중에는 밀레디가 추기경과 나눈 대화가 남의 귀에 들어갔음을 입증하는 말이 몇 마디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밀레디는 아토스가 그렇게 빠르고 대담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전에 영국에서 자기가 한 짓이 들통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버킹엄은 다이아몬드 2개를 빼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배신에 직접 복수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버킹엄은 여자에게 난폭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그 여자가 질투심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밀레디에게는 이 추측이 가장 그럴듯해 보였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든 영리한 적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고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시숙의 수중에 들어온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겼다. 좋아요. 이야기해요. 그녀가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윈터경이 진실을 감추고 시치미를 뗄지도 모르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단서를 얻어보자는 속셈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에 돌아오기로 결심했군. 윈터경이 말했다. 다시는 영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파리에서는 그렇게도 자주 단언하더니 밀레디는 다른 질문으로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영국에 도착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도착하는 날짜와 시간, 거기에다 도착하는 항구까지 미리 알아내신 걸 보면 저를 아주 철저히 감시하신 게 분명한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윈터경은 제수가 쓰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밀레디와 똑같은 전술을 택했다. 나도 먼저 듣고 싶군. 영국에는 무슨 일로 왔는지. 윈터경이 말했다. 물론 아주버님을 만나러 왔지요. 밀레디가 대답했다. 그녀는 이 대답이 다르타냥의 편지 때문에 윈터경의 마음속에 이미 생겨난 의심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거짓말로 상대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나를 만나러 왔다고? 윈터경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죠. 시아주버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게 뭐 놀랄 일인가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해협을 건너는 수고를 한 게 오로지 나 때문이었다? 오로지 아주버님 때문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니? 저는 아주버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밀레디가 감동적일 만큼 천진한 어조로 말했다. 내 유일한 상속자이기도 하지. 안 그래요? 윈터경은 밀레디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자제심이 강한 밀레디도 이 말에는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이 말을 할 때 윈터경이 팔을 잡았기 때문에 그녀의 놀라움은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실로 그 공격은 강력하고 깊었다. 밀레디의 머리에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키티가 배신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경솔하게도 하녀 앞에서 드러낸 혐오감을 키티가 남작에게 고자질한 게 아닐까? 다르타냥이 시숙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 화를 냈던 일도 생각났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밀레디가 여유를 되찾고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른 뜻이라도 감추어져 있나요? 천만에 윈터경이 겉으로는 쾌활하게 말했다. 제수 씨는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영국에 왔어요. 나는 그 소망을 알고 아니 제수 씨가 그런 기분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밤중에 항구에 도착하면 불안하고 상륙하기도 번거로우니까 그 걱정과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내 휘하에 있는 장교 한 명을 보내서 제수 씨를 마중하게 한 거요. 여기는 내 별장이고 나는 날마다 이곳에 오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제수 씨의 방을 마련해 놓은 것이오.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놀란 건 제가 영국에 온다는 것을 아주버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아주 간단한 일이요. 제수 씨가 프랑스에서 타고 온 배의 선장이 정박지로 들어오자마자 입항 허가를 받기 위해 항해 일지와 승객 명부를 작은 보트로 미리 보내는 것을 보지 못했소? 나는 그 항만의 사령관이니까 승객 명부가 나한테 올라왔고 나는 거기서 제수 씨 이름을 본 거요. 그것을 본 순간 조금 전에 제수 씨가 털어놓은 것을 직감으로 느꼈지. 제수 씨가 그렇게 위험한 항해를 적어도 지금은 건너기 힘든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했기 때문에 배를 보내 제수 씨를 마중하도록 했던 것이고 그 다음은 제수 씨가 아는 바와 같소. 밀레디는 윈터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더욱 불안해졌다. 아주버님,
제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방파제에 서 있던 분은 버킹엄 공작이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분을 보고 재수 씨가 놀란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요. 재수 씨는 그분과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에서 오는 길이었으니까. 그분은 프랑스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사실에 재수 씨의 친구인 추기경이 몹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추기경이 제 친구라고요? 밀레디는 윈터경이 이 점에 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랐다. 그럼 친구가 아닌가? 남작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다. 아, 미안하오. 나는 친구인 줄 알았소. 하지만 공작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재수 씨는 나를 만나러 왔다고 했지요? 그래요. 그래서 재수 씨의 소원대로 해드리겠다고. 다시 말해서 날마다 재수 씨를 만나러 오겠다고 대답한 거요. 그럼 저는 평생 이곳에 있어야 하나요? 밀레디가 놀라서 물었다. 지내기가 불편한가요?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요. 당장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하지만 하녀와 하인도 없고 하녀와 하인은 곧 준비해 드리지. 당신의 첫 남편이 어느 정도 비용으로 하녀와 하인을 고용했는지 말해 주시오. 시숙에 불과하지만 나도 그 정도는 베풀 용의가 있으니까. 제 첫 남편이라고요? 밀레디가 놀란 눈으로 윈터경을 바라보며 외쳤다. 내 동생이 아니라 프랑스인 남편 말이오. 당신은 첫 남편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 살아있소. 그러니 내가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을 거요. 밀레디의 이마에 식은땀이 돋아났다. 농담이 심하시군요. 밀레디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농담하는 것 같소? 남작은 일어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물었다. 아니면 나를 모욕하고 있는 거겠죠? 밀레디는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팔꿈치로 몸을 일으키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을 모욕해? 내가? 윈터경이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사실을 말하면 당신은 취했거나 미쳤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그리고 여자를 보내주세요. 여자들은 입이 가벼워. 내가 하녀 노릇을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집안의 비밀로 남아있을 텐데. 무례하군요. 밀레디가 외치고는 용수철이라도 달린 것처럼 벌떡 일어나 남작에게 덤벼들었다. 남작은 칼자루에 한 손을 대고 있기는 했지만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게 밀레디를 기다렸다. 아, 그래. 당신에게 암살 버릇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 하지만 내게는 어림없는 일이요. 아무리 상대가 당신일지라도 나 자신을 지킬 수는 있으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그리고 당신은 여자한테 손찌검을 할 만큼 비겁해 보여요. 그럴지도. 게다가 내게는 좋은 변명거리도 있어. 당신에게 손을 대는 남자가 내가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남작은 천천히 고발하는 듯한 손짓으로 밀레디의 왼쪽 어깨를 가리켰다. 하마터면 그의 손가락이 밀레디의 왼쪽 어깨에 닿을 뻔했다. 밀레디는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를 내지르며 궁지에 몰린 표범이 몸을 움츠렸다 달려들려고 하는 것처럼 방구석까지 후퇴했다. 실컷 지저대. 윈터경이 외쳤다. 하지만 나를 물려고 하지는 마. 미리 경고해두겠는데 그런 짓을 하면 당신에게 불리해질 뿐이야. 이곳엔 사전에 유산 상속 문제를 처리해줄 소송 대리인도 없고 내가 포로로 붙잡고 있는 여자를 구하러 와줄 기사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곳에는 중혼죄를 숨기고 내 동생이 마누라가 될 만큼 파렴치한 여자를 처단해줄 재판관들은 있지. 그들은 당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고 오른쪽 어깨에도 똑같은 낙인을 찍어줄 거요. 밀레디의 눈이 번개처럼 빛났다. 윈터경은 남자였고 게다가 칼로 무장한 채 비무장인 여자를 상대하고 있었지만 공포의 전율이 영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그는 더욱 격렬해지는 분노를 느끼면서 말을 이었다. 그래, 내 동생의 유산을 물려받은 데다 내 유산까지 차지하면 좋았겠지? 그건 나도 이해해. 하지만 알아두셔. 당신은 나를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 대비해 놓았으니까. 내 재산은 한 푼도 당신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은 안 그래도 100만 재산을 가진 부자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악행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 신세를 망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나? 아우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면
당신은 벌써 감옥에서 썩어 가거나 타이번에서 뱃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채워주는 신세가 되었을 거야. 나는 침묵을 지킬 테니 그 대신 당신은 이 감금 생활을 얌전히 견뎌야 해. 보름쯤 뒤에는 군대를 이끌고 라로셸로 떠나게 될 거야.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 배 한 척이 와서 당신을 남쪽에 있는 우리 식민지로 데려갈 거야. 나는 그 광경을 똑똑히 봐두겠어.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 당신이 영국이나 유럽 대륙으로 돌아오려는 기미가 보였다 하면 즉시 당신 머리를 날려버릴 친구 하나를 당신 곁에 붙여둘 테니까. 밀레디는 불타는 듯한 눈을 크게 뜨고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래,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저택에 머물러 있어야겠어. 벽은 두껍고 문은 튼튼하고 빗장도 단단해. 게다가 이 방은 창문이 바다 쪽으로 나 있고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까지 깎아지른 절벽이야. 살아있을 때도 죽은 뒤에도 내게 충성하는 부하들이 이 방 주위에서 보초를 서고 여기서 앞마당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감시하고 있지. 앞마당에 나가도 세 개의 철문을 통과해야 돼. 내 명령은 엄격해. 조금이라도 도망칠 눈치가 보이면 내 부하들은 당장 발포할 거야. 당신이 죽으면 영국의 사법당국은 수고를 덜어준 나에게 감사할 테지. 아, 당신 표정이 침착성을 되찾고 당신 얼굴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군.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 보름 뒤라고? 흥, 나는 꾀가 풍부하니까 그때까지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야. 나는 악마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희생양을 찾아낼 거야. 앞으로 보름 안에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지. 밀레디는 속마음을 들킨 것을 알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표정을 감추려고 손톱을 살 속에 깊이 박아 넣었다. 윈터경이 말을 이었다. 내가 이곳에 없을 때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장교가 지휘를 맡게 돼.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그는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사람이지. 포츠머스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당신은 어떻게든 그에게 말을 시켜보려고 애썼을 거야. 그런데 어떻던가 대리 석상보다도 무표정하고 과묵하지. 당신은 이미 숱한 사내들을 당신의 매력으로 유혹했고 불행히도 언제나 성공했지. 그 장교에게도 한번 시도해봐.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당신을 악마의 화신이라고 인정할 테니. 그는 문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문을 열었다. 펠턴을 데려와. 그가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당신을 소개할 테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야릇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이쪽으로 다가오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복도의 어둠 속에 사람 형체가 어렴풋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젊은 장교가 입구에 멈춰서서 남작의 명령을 기다렸다. 들어오게 존, 윈터경이 말했다. 들어와서 문을 닫게. 젊은 장교가 방으로 들어왔다. 자, 이 여자를 보게. 젊고 아름답고 세속적인 매력은 모두 갖추고 있지. 하지만 이 여자는 불과 25살 나이에 영국 재판소의 기록 보관소에서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재판 기록과 맞먹을 만큼 숱한 범죄를 저지른 괴물이라네. 이 여자의 목소리는 매력적이고 미모는 희생양을 낚는 미끼이고 몸뚱이는 이 여자가 약속한 대가를 치르는 수단이지. 그 점은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거야. 이 여자는 자네도 유혹하려 들 텐데 어쩌면 자네를 죽이려 할지도 몰라. 펠턴, 나는 자네를 가난에서 구해주었고 자네를 중위로 임명했고 언젠가는 목숨까지 구해주었지. 나는 자네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기도 해. 은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 이 여자는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영국에 돌아왔어. 하지만 나는 이 뱀 같은 여자를 붙잡았지.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걸세. 이제 자네한테 말하겠네. 이 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게. 그리고 특히 자네 자신을 지키게나. 이 여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자네의 구원을 걸고 맹세하게. 존 펠턴, 나는 자네의 약속을 믿겠네. 자네의 충성심을 믿겠네. 남장님, 젊은 장교가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증오심으로 맑은 눈을 가득 채우고 말했다. 각하의 뜻대로 할 것을 맹세합니다. 밀레디는 체념한 사형수처럼 그 눈길을 받았다. 그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지배한 것보다 더 순종적이고 온순한 표정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암호랑이 같은 그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윈터경은 이 여자가 바로 그 암호랑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여자는 절대로 이 방을 떠나면 안 돼. 알겠나, 존? 남작이 말을 이었다. 누구와도 연락하지 못하게 해. 자네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게 해선 안 돼. 잘 알았습니다, 각하. 더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미 맹세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느님과 화해하려고 애써봐.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심판했으니까. 밀레디는 이 심판에 압도된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윈터경은 펠턴에게 손짓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펠턴은 윈터경을 따라 나가서 문을 닫았다. 잠시 후 허리띠에 도끼를 차고 손에는 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는 해군 병사의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밀레디는 몇 분 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열쇠 구멍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또다시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창밖을 내다보고 다시 커다란 알라 의자에 몸을 묻고 생각에 잠겼다. 제51장 장교. 추기경은 영국에서 소식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들어온 소식은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것뿐이었다. 충분한 사전 준비 덕분에 특히 어떤 배도 이 포위된 도시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제방을 쌓은 덕분에 라로셸 포위전은 성공이 확실해 보였지만 그래도 봉쇄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았다. 그것은 왕의 군대에는 큰 모욕이었고 추기경에게는 큰 골칫거리였다. 추기경이 왕과 왕비를 이간질하는 일은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사이가 틀어진 비송 피에르와 앙굴렘 공작을 화해시키는 일이 남아 있었다. 왕제는 포위전을 시작만 해놓고 그것을 끝내는 일은 추기경에게 넘겨버렸다. 라로첼 시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끈질기게 버텼지만 항복하기 위해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다. 시장은 이 모반자들을 교수형에 처했고 이 처형으로 가장 과격한 자들도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잠잠해졌다. 굶어 죽는 것이 교수형을 당하는 것보다는 느리고 덜 확실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포위군은 이따금 라로셸 쪽에서 버킹엄에게 보낸 밀사나 버킹엄이 라로셸에 보낸 첩자를 붙잡곤 했다. 밀사든 첩자든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추기경은 두 마디밖에 하지 않았다. 교수형에 처하라. 그리고 왕에게 처형장에 와서 집행을 구경하라고 권했다. 왕은 시큰둥한 태도로 처형장에 와서 교수형의 모든 과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왕의 기분을 조금은 바꿔주고 포위전에 대한 짜증을 줄여주었지만 그래도 왕은 너무 따분해서 교수형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파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밀사나 첩자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난 추기경이라 해도 꽤나 난감하고 당황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라로셸은 항복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붙잡힌 첩자는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로셸이 막바지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버킹엄 공작에게 알리는 편지였다. 하지만 편지에는 보름 안에 가까이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복하겠다가 아니라 보름 안에 가까이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었다. 라로셸 시민들의 희망은 오로지 버킹엄 뿐이었다. 버킹엄은 그들의 구세주였다. 언젠가 그들이 더 이상 버킹엄에게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들의 사기는 희망과 함께 땅에 떨어질 터였다. 그래서 추기경은 버킹엄은 영국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라로셸을 억지로 점령하는 문제가 어전 회의에서 자주 논의되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부결이었다. 무엇보다도 라로셸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리고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든 실제로는
프랑스인끼리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동족 상잔의 전투가 정치를 60년 전으로 후퇴시키게 되리라는 것을 추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추기경은 요즘 말하는 이른바 진보파 인사였다. 실제로 1628년에 라로쉐를 공격하여 죽음을 각오한 4천 명의 위그노를 학살한 것은 1572년에 벌어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과 놀랄 만큼 비슷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카톨릭 교도인 왕은 이 극단적인 방법에 결코 반대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을 굶겨 죽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라로쉐를 공격할 수 없다는 장군들의 주장 때문에 항상 좌절되었다. 추기경은 그 무서운 밀사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때로는 뱀 같고 때로는 사자 같은 그 여자의 이상한 일면을 추기경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밀레디가 나를 배신한 걸까? 아니면 죽은 걸까? 추기경은 밀레디를 잘 알고 있었다. 적어도 밀레디가 그를 위해 일하든 그와 맞서 싸우든 그의 친구이든 적이든 엄청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여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는 추기경도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도 추기경은 밀레디를 믿고 있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추기경은 그 여자에게 무서운 과거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 비밀을 감추어줄 수 있는 것은 추기경의 붉은 망토뿐이었다. 그녀를 위협하는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자신뿐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그 여자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거라고 추기경은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혼자 힘으로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했고 외국의 도움은 행운을 기대하는 것처럼만 기대하기로 했다. 그는 라로셸 시민들을 굶겨 죽이기 위한 재방공사를 계속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극도의 참상과 영웅적 행위로 가득한 그 불운한 도시에 눈길을 던지고 그가 로베스피에르의 선배인 것처럼 그 자신의 정치적 선배인 루이 11세의 말을 떠올리면서 분할하여 통치한다는 트리스탕의 좌우명을 중얼거렸다. 앙리 4세는 일찍이 파리를 포위했을 때 빵을 비롯한 식량을 성벽에서 던져주었지만 추기경은 전단을 성벽 너머로 뿌리게 했다. 전단에는 라로셸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부당하고 이기적이고 야만적인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지도자들은 식량이 넘쳐났지만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성벽을 방어해야 하는 남자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격언을 채택했다. 충성심 때문이든 아니면 거기에 반발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든 이 격언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실천에 옮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단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전단을 주워든 남자들은 죽어도 상관없는 아녀자와 노약자들이 바로 그들 자신의 처자식과 부모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한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야만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모두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라로셸 주민의 상당수가 왕의 군대와 개별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전단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기대할 수 있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둔 셈이다. 추기경은 자신의 방책이 벌써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자축했지만 바로 그때 포츠머스에서 온 라로셸 주민 한 사람이 포위망을 뚫고 이 포위망은 바송 피에로와 숑베르그의 앙골렘 공작이 엄중하게 감시했고 그들은 추기경의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삼엄한 경계망을 어떻게 뚫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성내로 들어가서 대함대가 일주일 안에 출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게다가 버킹엄은 라로셸 시장에게 프랑스에 대항하는 대동맹이 곧 결성되어 영국과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의 군대가 동시에 프랑스로 쳐들어갈 거라고 알렸다. 이 서한은 모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었고 사본이 길 모퉁이마다 나붙었다. 왕의 군대와 협상에 나섰던 사람들은 협상을 중단하고
그토록 요란하게 발표된 지원군의 도착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리슐리웨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되살아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바다 건너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왕의 군대 병사들은 진정한 통수권자인 추기경이 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모른 채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진영의 식량은 부족하지 않았고 돈도 남아 돌았다. 각 부대는 담력을 겨루고 누가 더 유쾌한지를 경쟁했다. 첩자를 붙잡아 교수형에 처하는 것, 제방이나 바다 너머로 위험한 원정을 나가는 것, 무모한 짓을 생각해내어 태연히 해치우는 것, 이런 것들이 굶주림과 불안에 시달리는 라로셸 시민들은 물론 그들을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 추기경에게도 그토록 지루하게 느껴진 시간을 단축시킨 병사들의 소일거리였다. 이따금 추기경은 일개 사병처럼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프랑스 전역에서 소집된 기술자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지만 그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느리게 진척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생각에 잠긴 눈으로 살펴보았다. 그럴 때 트레빌 휘하의 총사가 눈에 띄면 그에게 다가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내 총사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날카로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곤 했다. 어느 날 라로샬과 협상할 가망도 없고 영국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어서 초조감에 시달리던 추기경은 단지 바깥바람을 쐬고 싶어서 카위자크와 라 우디니에르만 데리고 해변을 따라 말을 달리며 자신의 원대한 꿈과 거대한 바다를 뒤섞고 있었다. 이윽고 말이 느린 걸음으로 언덕마루에 이르렀을 때 추기경은 7사람이 산 울타리 뒤 모래밭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주위에는 빈 술병이 흩어져 있었고 그맘때에는 보기 드문 햇살이 지나가는 길에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 7명 가운데 4명은 우리의 총사들이었는데 그중 1명은 방금 받은 편지를 읽으려 하고 나머지는 귀를 기울이려 하고 있었다. 워낙 중요한 편지여서 카드와 주사위는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었다. 나머지 3사람은 콜리우르 포도주가 들어있는 커다란 술병 마개를 여느라 바빴는데 그들은 내 총사의 하인들이었다. 추기경은 앞에서 말했듯이 기분이 울적했고 그럴 때 남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더욱 심술이 났다. 게다가 그는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어서 자기를 불쾌하게 만든 원인이 남을 즐겁게 해준다고 믿었다. 그는 라 우디니에르와 카위사크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말에서 내려 즐겁게 웃고 있는 그 수상쩍은 자들에게 다가갔다. 모래밭이라서 발소리도 나지 않고 산 울타리가 그의 움직임을 가려줄 테니까 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몇 마디 정도는 엿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울타리에서 10걸음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추기경은 다르타냥의 가스코뉴 사투리를 알아들었다. 그는 다르타냥이 총사로 승진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3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이른바 삼총사, 즉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알고 나자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싶은 욕망이 더욱 커졌다. 그의 눈이 묘한 표정을 띄었다. 추기경은 고양이 같은 걸음걸이로 울타리에 다가갔지만 대수롭지 않은 몇 음절만 겨우 포착했을 때 짧은 외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추기경은 깜짝 놀랐고 총사들도 그쪽으로 주의를 돌렸다. 장교님! 그리모가 외쳤다. 내 명령도 없이 말을 하다니. 아토스가 팔꿈치를 괴고 몸을 일으켜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리모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그리모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손가락으로 울타리 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 몸짓으로 추기경과 호위병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내 총사는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절을 했다. 추기경은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총사들도 보초를 세우는 모양이군. 그가 말했다. 영국군이 육지로 공격해 오기라도 하나? 아니면 총사들은 자신을 고위 장교로 생각하나? 추기경 예하, 아토스가 대답했다. 모두 놀라고 있었지만 아토스만은 여전히 귀족다운 침착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사들은 비번일 때나 근무가 끝나면 술을 마시고 주사위 놀이도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총사하는 아주 높은 장교입니다. 하인들이라고? 추기경이 으르렁거렸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주인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인이 아니라 보초일세.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다면 예하께서 지나가시는데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총사대에서 함께 근무하도록 해주신 호의에 감사를 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이, 다르타냥! 아토스가 다르타냥에게 말을 이었다. 추기경 예하께 감사드릴 기회를 얻고 싶다고 했지. 지금 그 기회가 왔으니 기회를 잡게나. 아토스는 위기에 처할 때 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해주는 그 침착한 태도로,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를 제왕으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욱 위험있게 보이게 할 만큼 고상한 태도로 말했다. 다르타냥은 추기경에게 다가가서 감사의 말을 중얼거렸지만 추기경의 엄격한 눈길을 받고는 곧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 추기경이 말을 이었다. 아토스의 말을 듣고 원래의 의도를 단념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건 좋지만 일개 병사인 주제에 특권을 가진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귀족처럼 행동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 군율은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걸 모르나? 아토스는 추기경이 말을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동감의 표시로 절을 하면서 말을 이었다. 저는 우리가 결코 군율을 무시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번이고 근무를 서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하께서 영광스럽게도 저희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토스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이런 신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희는 어떤 경보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무기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는 카드와 주사위를 놓아둔 북 옆에 한데 모아놓은 총 4자루를 추기경에게 가리켰다. 이렇게 적은 수행원만 거느리고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이 추기경 이하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가 당장 영접하러 갔을 텐데요. 추기경은 코수염을 씹고 입술까지 가볍게 깨물었다. 무기를 갖추고 하인들을 보초로 세우고 지금처럼 함께 있는 자네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나? 넷이서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인단 말일세. 그건 사실입니다, 예하. 아토스가 말했다. 요전날 아침에 예하께서 보셨듯이 저희는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라로셸 주민이죠. 자네들은 정력가로군. 이번에는 추기경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받았다. 자네들이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감춘 그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자네들의 머릿속을 읽을 수 있다면 그 머리에 들어있는 수많은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거야. 아토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추기경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아무래도 예하께서 저희들을 정말로 의심하셔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 같군요. 정말 그렇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적어도 무엇에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신문이라면 추기경이 대꾸했다. 자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네. 그래서 제가 예하께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만 하시면 당장 대답해 드리겠다고. 그럼 아라미스, 자네가 읽으려다가 감춘 그 편지는 뭔가? 여자한테서 온 편지입니다, 예하. 이해하네. 그런 편지라면 남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 없겠지. 하지만 고해 신부에게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는 성직자라네. 예하, 아토스가 말했다. 대답 한마디에 목숨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울 만큼 침착했다. 여자한테서 온 편지이긴 하지만 마리옹드 로무르의 서명도 애기용 부인의 서명도 없습니다. 추기경은 얼굴이 송장처럼 창백해졌고 눈이 사납게 번뜩였다. 그는 카이자크와 라 우디니에르에게 명령을 내리려는 듯이 돌아섰다. 아토스는 그 움직임을 간파하고 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새 친구도 순순히 체포될 마음이 없다는 듯 총으로 눈길을 돌렸다. 추기경 쪽은 3명이고 총사들은 하인을 포함하여 7명이었다. 추기경은 아토스 일당이 실제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자기 쪽이 훨씬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잽싸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었었다. 그의 분노는 미소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자, 추기경이 말했다. 자네들은 정직한 젊은이들이야. 햇빛 속에서는 당당하고 어둠 속에서는 충실하지.
남의 신변을 그렇게 잘 지켜주는 사람들이니 자신을 지키려고 보초를 세우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나는 자네들이 나를 콜롬비의 루즈 여관까지 호위해준 그날 밤을 잊지 않고 있네. 앞으로도 내가 가려는 길에 위험이 있다면 자네들에게 동행을 청할 것이야. 하지만 여기는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자네들은 술이나 마시며 노름도 즐기고 편지도 읽게나.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추기경은 카위자크가 끌고 온 말에 올라타고는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떠났다. 내 젊은이는 우두커니 선 채 추기경이 사라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추기경이 사라지자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모두 당황한 얼굴이었다. 추기경은 우호적으로 작별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 분노를 담고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아토스만은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추기경이 말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멀어지자 포르토스가 불쾌감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서 말했다. 그리모가 너무 늦게 소리를 질렀어. 그리모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아토스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편지를 추기경에게 넘겨줄 작정이었어요, 아라미스? 다르타냥이 물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 아라미스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추기경이 끝까지 달라고 요구했다면 한 손으로는 편지를 건네주고 다른 손으로는 추기경을 찔렀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아토스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자네와 추기경 사이에 끼어든 거야. 추기경도 좀 경솔해. 여자와 어린애만 상대해 본 사람 같아. 아토스, 다르타냥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감탄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아토스가 대꾸했다. 그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 누구 거지? 우리가 바라보는 저 바다는 누구 거지? 우리가 누워 있었던 이 모래는 누구 거지? 자네 애인에 관한 이 편지는 누구 거지? 이 모든 게 추기경의 것인가? 물론 추기경이야. 세상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야. 자네는 놀라고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지. 마치 자네 앞에 바스티유 감옥이 우뚝 솟아오르고 거대한 메두사가 자네를 돌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어. 이봐, 사랑에 빠지는 게 음모인가? 자네는 추기경이 강금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자네는 그 여자를 추기경의 소나기에서 구해내고 싶어하지. 그건 자네가 추기경과 벌이고 있는 승부야. 이 편지는 자네가 손에 쥐고 있는 패야. 왜 상대방에게 자기 패를 보여주려고 하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상대가 자네 패를 추측하는 건 좋아. 우리도 상대의 패를 추측해야 돼. 당신 말이 옳아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렇다면 방금 있었던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추기경 때문에 중단한 사촌누이 편지나 다시 읽어보세. 아라미스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새 친구는 그에게 다가갔고 새 하인은 다시 포도주병 주위에 모였다. 편지는 한두 줄밖에 안 읽었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지 뭐. 아라미스가 말했다. 사랑하는 사촌 오빠에게 저는 베틴으로 떠날까 합니다. 언니가 우리 하녀를 그곳에 카르멜 수녀원에 넣어주었거든요. 그 가엾은 아이는 잘 견디고 있답니다. 그 아이는 영혼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는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집안 문제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면 그 아이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라도 그리운 사람들 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더욱 그렇겠죠. 어쨌든 그 아이는 지금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은 약혼자의 편지뿐이랍니다. 그런 게 수녀원 문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입증해 보였듯이 저도 그렇게 서투른 여자는 아니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일은 제가 맡을게요. 언니도 오빠의 안부를 묻더군요. 한때는 몹시 걱정했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곳에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안심하고 있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되도록 자주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소식을 보내주세요. 마리 미숑. 아라미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다르타냥이 외쳤다. 사랑하는 콩스탕스, 드디어 소식을 알게 되었네요.
아직 살아있군요. 안전한 수녀원에 무사히 있군요. 베틴에 있군요. 그런데 아토스, 베틴이 어디죠?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야. 포이전이 끝나면 다녀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포이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야. 포르토스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도 첩자 한 명을 교수형에 처했는데 그에 따르면 라로셸 주민들은 구두 가죽까지 먹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야. 가죽을 다 먹은 뒤에는 밑창을 먹겠지만 그것마저 다 떨어지면 뭐가 남지?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가엾은 바보들. 아토스가 최고급 보르도 포도주 잔을 비우면서 말했다. 당시에는 보르도산 포도주가 요즘처럼 높은 평판을 얻지 못했지만 요즘 같은 명성을 누릴 자격은 충분했다. 가엾은 바보들. 카톨릭이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도리에 맞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다니. 그래서 역시 그는 쯧쯧 혀를 차고 나서 말을 이었다. 용감한 사람들인 건 사실이야. 그런데 아라미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편지를 주머니에 넣어두려고? 그래요. 아토스의 말이 옳아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 편지는 태워버려야 돼요. 추기경이 쟤를 신문하는 재주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추기경이라면 분명 그런 재주를 갖고 있을 거야. 아토스가 말했다. 그럼 편지를 어떻게 처리하지? 포르토스가 물었다. 그리모, 이리 와. 아토스가 말했다. 그리모가 일어나서 명령에 따랐다. 허락도 없이 말을 한 벌로 이 종이를 먹어. 그러면 그 보상으로 이 포도주를 한 잔 마시게 해줄게. 자, 이 편지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리모가 싱긋 웃고는 아토스가 넘칠 만큼 가득 채운 술잔을 바라보면서 종이를 꼭꼭 씹어 삼켜버렸다. 잘했다, 그리모. 아토스가 말했다. 자, 이걸 마셔. 좋아. 고맙다는 인사는 면제해주지. 그리모는 말없이 포도주를 한 잔 들이켰지만 그 달콤한 술을 마시는 동안 하늘로 치켜든 그의 눈은 어떤 말 못지않게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자, 이제는 아토스가 말했다. 추기경이 그리모의 배를 가르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그동안 추기경은 우울한 산책을 계속하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 내 사람을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